오늘은 컴퓨터 일반 중에 이제 기초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이렇게 딱딱 끊어서 강의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기초 이론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강의 순서인데요. 강의 순서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구조 총 8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컴퓨터 구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 부분이라 맨 처음에 두었고, 그 다음에 좀 개요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 범위가 좀 적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를 뒀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죠. 컴퓨터 구조, 진법 변환, 자료의 표현, 그 디지털 논리, 그 다음에 컴퓨터의 세대별 분류. 이거는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간혹 지문으로 한두 개씩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 지문에 나왔고 어떤 것들이 확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컴퓨터 구성 먼저 보시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뭐 컴퓨터의 기계적인 장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동작을 제어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펌웨어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은 건 아시죠? 되게 정말 다양한 기준이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매 강의 시간에 변경의 유무예요. 변경의 유무. 변경을 할 수 있느냐. 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변경 못 하잖아요. 맞나요? CPU나 그런 건 하드웨어 변경할 수 없죠. 교체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변경할 수 있죠. 맞죠? 언제나 내가 원할 때 업데이트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잖아요. 근데 펌웨어는요, 세모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경할 수 있긴 있지만 어렵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는 이 변경의 유무로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컴퓨터를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고, 그다음에 펌웨어는 여기 안 나왔지만 펌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에는 중앙 처리 장치 있고요. CPU죠. CPU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기억 장치, 메모리죠. 그리고 입출력 장치, I/O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 있는데, 요 CPU는요, 지금 조금 잘못 나와 있는데, CPU 보면 연산하고 제어 있잖아요.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레지스터가 빠져 있어요. 레지스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억 장치를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기억하고 보조기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총 4단계가 있죠. 레지스터 있고, 캐시 있고, 주기억 있고, 보조기억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단계를 묻는 질문이나 속도를 묻는 질문 같은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출력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는요, 입력 장치, 출력 장치로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거 너무 쉽잖아. 그런 걸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와는 교묘하게 인터럽트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인터럽트 기억나세요? 그런 인터럽트랑 같이 시험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있는데, 예전에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넣어놓고 그 차이를 묻는, 어떤 게 시스템이고 어떤 게 응용인지를 묻는 간단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범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응용체제 같은 거고, 응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드나 엑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할 건데, 어쨌거나 제가 말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기초적인 지식만 이 부분에서 습득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어차피 점점 이렇게 중요 부분들이나 심화 부분들은 이제 점점 나갈 거니까 기초적인 것들. 기초적인 건 뭐냐면 이런 것들. 기초적인 건 뭐냐면 이런 것들. CPU에는 연산, 제어, 레지스터가 있다. 그리고 기억 장치에는 레지스터 캐시, 주기억, 보조 기억이 있다. 그리고 입출력 장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터럽트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과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다. 근데 이제 너무나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같은 것들이고 응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동작하는 애들, 워드나 엑셀이나 특수목적 프로그램 같은 애들이 존재한다. 뭐 그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내용들이죠. 됐나요? 이 부분에서 뭐 질문할 내용들이 있나요? 없나요? 괜찮아? 됐죠? 자, 보시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유튜브 동영상 같은 이 URL은 하드웨어나 CPU나 그런 것들에 대한 동영상인데 뭐 이렇게 기회 되면 보시라는 기초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라는 내용들인 거고, 일단 CPU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자면 CPU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연산 장치, 그 다음에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것들이요. 지금 보시면은 연산, 제어,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과정은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면 컴퓨터 구조를 잘 모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컴퓨터 구조를 좀 알면은 쉬운 예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을 하게요. 가정은 뭐냐면 300번지에 add 255라는 명령어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혹시 add 255라는 명령어는 한번 포맷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어셈블리 명령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어셈블리 명령어 중에 하나예요. 원래 어셈블리나 이진수로 이렇게 명령어가 저장되니까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메모리에 이렇게 있어요. 메모리에 300번지에 add 255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CPU가 이걸 갖고 와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CPU는 내부적으로 연산 장치, 제어 장치, 레지스터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갖고 올 때 각각의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요, 맨 처음에 내가 300번지를 갖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PC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300번지를. 프로그램 카운터에다가 300번지를 이렇게 집어넣고,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거가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AR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BR에 집어넣고, 여기 보면 IR에 이렇게 갖고 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 300번지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걸 MAR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보면 add 255, 그 다음에 add 255 요렇게 갖고 오죠.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PC, MAR, MBR, IR. 이 설명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CPU에는 연산 장치 있고 제어 장치 있고 레지스터 있다고 말로만 돼 있는데 그게 실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부 구조를 파헤친 거예요. 내부 구조를 파헤쳤더니 이렇게 되는데, 요 갖고 온 add 255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AC 그 다음에 AC 플러스 255
255번지에 있는 데이터와 AC 레지스터를 더해서 그 결과를 AC에 집어넣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셈블리 명령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까요? 지금 보면요, 여기 레지스터 있다고 했잖아요. CPU에는 레지스터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레지스터는 여기 있어요. 여기 레지스터 있고, 여기 레지스터 있고, 여기 레지스터 있고, 여기 레지스터 있죠. 그쵸? CPU 안에 레지스터 있죠. 자, 그리고 뭐예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또는 AND, OR, NOT, exclusive OR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덧셈 여기 있죠. 덧셈 보이시나요? 덧셈 하고 있죠? CPU에서 덧셈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뭐 없나요? 제어 장치 없잖아요. 제어 장치. 제어 장치는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 보시면 설명은 적절한 순서로 명령어를 인출하고 그 명령어를 해석해서 결과에 따라서 뭔가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말은 저렇게 돼 있는데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게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 확실하죠. 근데 어느 때나 움직일 수 있다 없다? anytime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죠. 정해진 시간에 원하는 타임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관리해준다? 그거를 제어 장치가 관리해줍니다. 그걸 제어 장치가 관리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거 아무 때나 오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무 때나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무 때나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무 때나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다 제어 장치가 관리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요,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얘가 메모리는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다 없다? 아무 때나, anytime,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읽고 싶을 때 읽기 신호를 먼저 보내야 돼요. 읽기 신호도 제어 신호예요. 이렇게 읽기 신호를 이렇게 보내야 돼요. 이렇게. 누가 관리한다? 제어 장치가 관리해준다. 제어 장치는 다른 말로 CU, CD라고는 안 불러요. CD라고는 안 부르고 CU라고 불러요. CU 이러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강의를 하면 이제 대부분 1학년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쓰러져요. 왜냐면 왜 쓰러지냐면 300번지에 add 255라는 명령어가 도대체 왜 있습니까?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거를 왜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제가 설명을 했냐면, 단순히 제가 이제 CPU는 산술 연산 장치가 있고 제어 장치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간단한 설명이어서 그게 도대체 왜 어떻게 쓰이는지, 오늘 기초니까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기억 장치인데요. 자, 기억 장치 보세요. 기억 장치에서 할 말이 좀 많은데, 기억 장치 보시면 지금 보면 최상위에는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캐시 있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맨 처음에 레지스터 뒤지고, 그 다음에 없으면 캐시 뒤지고, 없으면 주기억 뒤지고, 없으면 보조기억 가는 거예요. 자, 제 질문은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속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거를 강의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경제학이라고 해요. 경제학. 맞아요. 아까 속도 맞아요. 적정 비용에 적정 속도. 때문에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속도를 빨리 하려면 캐시를 무한정 키울 수 있지만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사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적정 비용에 적정 속도를 얻기 위한 개념인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레지스터, 캐시, 주기억, 보조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요. 그 안에 한 단계 들어가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캐시는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주기억은 D램이에요. 그리고 캐시는 S램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주기억이 D램이냐면 얘는 콘덴서로 만들어요. 콘덴서는 충전 기능이 있어요. 충전이 된다는 얘기는 당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전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재충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이 동적으로 재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스태틱은 누구냐면 플립플롭이에요. 빨라요? 비싸요? 플립플롭, 반도체 장치이기 때문에 빠르지만 비싸요. 그래서 얘는 캐시인 거고 얘는 인것, D램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요 캐시 장치에는요, L1 캐시가 있고 L2 캐시가 있어요. L1 캐시는 온칩 캐시라고 불러요. L2 캐시는 오프칩 캐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온칩은 뭐냐면 CPU 내부에 붙어 있다. 오프칩은 CPU 내부 외부에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또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게 뭐 레지스터, 캐시, 주기억, 보조기억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요. 요새 패턴이 그 안을 이렇게 들어가서요. L1, L2, 그 다음에 S램, D램 그런 걸 물어봐요. 됐나요? 지금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공무원 시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포화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오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어렵고 지저분해졌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공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에 외부적으로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됐나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주기억, 그 다음에 요긴데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기억장치에서 주기억, 보조기억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거는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메모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CPU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쵸?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주기억이고 요게 보조기억이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깔리죠. 맞나요? 이렇게 깔린 다음에 실제 동작할 때 이렇게 넘어오죠. 그리고 CPU가 하나씩 가져가서 이렇게 처리하죠. 그리고 CPU가 처리를 끝내면 저장을 하죠. 그리고 저장을 하죠. 이렇게 저장을 하죠. 자, 프로그램은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에 있고 이게 실제로 동작하려고 여기로 넘어오는 순간 얘는 뭐가 되냐면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운영체제도 나중에 배우니까 같이 그냥 맞물려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는 죽어있는 프로그램은 절대 프로세스라고 불리지 않는다. 이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에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래서 보면 얘가 주기억의 역할인 거고 얘가 보조기억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죠. 주기억 보면은 컴퓨터 시스템에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놈인데 지금 보면
얘가 램이라고 하잖아요. 램에서 요 단어는 중요해요. 랜덤 액세스. 랜덤 액세스가 무슨 뜻이냐면 저거는 흘려들으면 안 돼요.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순차 접근이 있고 직접 접근이 있고 임의 접근이 있어요.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테이프는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아버지가 들었던 테이프를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현재 듣는 게 이전에 어디까지 들었는지에 영향을 받잖아요. 맞나요? 근데 임의 같은 경우에는 랜덤 액세스는 그런 걸 받지 않아요. 이전 위치랑 전혀 무관하게 현재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묶어 놓은 게 직접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기본이랑 이제 심화에서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보시면은 이제 중앙 처리 장치와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런 뜬금없는 지문들도 나오긴 해요. 되게 쉽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시험 볼 때는 막상 어렵다. 왜 어렵냐면 긴장하고 있으니까 아는 지문도 틀리는 거예요. 이런 지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와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제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막상 이제 시험 문제 긴장하고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는 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잘 찍어야 되고. 왜냐하면 한 80%는 안다고 해도 20%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입력장치는 되게 쉬운 부분들이죠. 아까 입력장치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입력장치 자체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나중에 이제 인터럽트랑 맞물려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출력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출력장치 자체로는 별 메리트가 없어요. 별 메리트가 없고, 이게 출력장치 모르는 이거는 전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전혀 제로인 거고, 인터럽트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아셔야 되냐면 요건 아셔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단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이거를 좀 더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고 프로그램은 명령어로 이루어졌고 명령어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고 프로그램은 명령어로 이루어졌고 명령어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많이 모이면 명령어가 되고 명령어가 많이 모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요 원클럭이에요. 원클럭.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명령어는 원클럭이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왜냐하면 명령어는 여러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수 개의 클럭으로 이루어진 게 맞아요. 됐죠?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뭔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충분히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명령어의 어떤 그 종류나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명령어 집합이 되는데, 요 명령어 집합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스크하고 리스크를 유추할 수 있죠.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기초니까. 얘는 명령어 집합이 복잡하고 얘는 명령어 집합이 간단하고. 그리고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유지 보수를 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게 결국 뭐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사실은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하면서 운영체제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도 나중에 우리가 시험법이 있으니까 설명할 거고,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개별 8과목이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사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보보호론과 컴퓨터 일반이 묘하게 엮여 있어요. 이렇게 그 데이터 통신이랑 같이 물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묘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것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운영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스템이 들어가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죠. 하드웨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응용 소프트웨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드웨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시스템인 거고, 그 위에 있는 게 응용으로 받아들이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사용할 때 그렇잖아요. 하드웨어 위에 운영체제 있고, 운영체제 위에 그냥 응용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응용 소프트웨어들 보시면 여기 보면 오피스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과 응용을 되게 편하게 구분하는데 학생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드웨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어떤 건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최초의 계산기는 수판. 이거 다시 얘기하면 이제 주판이라고, 주판. 주판이라고 하죠, 주판. 별로 의미 없고요. 기계식 계산기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얘네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차분 기간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석 기간이 중요해요. 이거를 베비지의 분석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 전산개론이라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외부를 처음으로 구성했던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구조를 처음으로 구성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내부 구조는 이제 폰 노이만 구조 기억나시죠? 그런 구조인 거고, 외부 구조는 이 베비지의 분석 엔진이 외부 구조를 제일 처음에 고안해냈어요. 그러니까 외부 구조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뭐로 이루어졌죠?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런 걸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처음 만든 사람이 얘가. 그러니까 CPU는 없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중앙 장치, 그러니까 연산 장치 뭐 그런 거. 연산, 저장, 입출력,
이거를 제일 처음에 구성한 사람이요, 베비지의 분석 엔진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 자, 그리고요, 요거는 보시면요, 기계식 계산기가 있고 전자식 계산기가 있는데, 기계식 계산기는 마크 1이고 그 다음에 전자식 계산기는 ABC 컴퓨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계식과 전자식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냉장고는 전자죠, 그죠? 자동차는 전자인가요, 기계인가요? 기계죠. 왜냐하면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동력이 있느냐 없냐, 그런 걸로. 역학 그런 게 있느냐 없냐. 그래서 얘는 기계식 최초는 마크 1이고 전자식 최초는 ABC 컴퓨터예요. 이것도 말이 많은 게,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자식 최초의 컴퓨터는 사실 애니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ABC 컴퓨터를 최초의 컴퓨터로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애니악 전에 얘를 최초로 보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기계식 최초 마크 1, 그 다음 전자식 최초 ABC. 그리고 그 다음에 베비지 분석 엔진이 컴퓨터의 외부 구조를 제일 처음에 고안해 냈다 라는 개념까지 보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애니악은 많이 아는 것이니까 별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여기 최초라고 되어 있지만 최초의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진공관으로 되어 있는 거, 요런 포인트만 이제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내장 프로그램 방식, 폰 노이만 프로그램 내장 방식, 폰 노이만이 제안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 얘는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제일 처음에 고안한 사람이고요. 컴퓨터의 내부 구조는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에요. CPU가 이렇게 있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리고 하나씩 갖고 와서 처리를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된다? 아니잖아요. 멀티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다수의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적재돼가지고 명령을 수행해가지고 동작할 수 있는 구조를 제일 처음에 고안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를 묻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폰 노이만 구조에 없는 내용들을 질문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IOP가 있었나요? IOP가 뭐냐면 입출력 프로세서인 건데요, 이거하고 이거는 무관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DMA 같은 것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버리면 또 헷갈려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이것까지만 제한한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내장한 최초의 컴퓨터는 에드박인 거고. 그 다음에 유니박, 그냥 역사 속에서 하나인 걸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유니박. 그 다음에 IBM 701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사 속에서 하나, 그냥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 하나로 받아들이면 돼요. 크게 큰 의미는 없어요.
요거 보시면요. 컴퓨터 세대별 발전 말씀드리면 요거 이제 좀 뒤에도 또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걸 어떻게 포인트를 잡냐면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포인트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관점에서만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런 거. 1세대에는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1세대는 이거는 누구나 구분하고 있는 거니까 동일한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얘는 진공관, 그리고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직접 회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요거 한번 나왔어요. 포트란 코볼이 어느 시대에 있는 건지. 2세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런 거. 시대에 구분해가지고 대표 기종 같은 것들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치사하려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PDP-11은 2세대다. 그럼 틀린 거잖아요. PDP-11은 3세대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 테이블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 분류할 때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용 컴퓨터는 이제 스페셜 퍼포스고 범용 컴퓨터는 제너럴 퍼포스인데 전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용이나 공장에서 그냥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 범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 같은 것들이죠. PC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사용 데이터인데요. 사용 데이터는 뭐냐면 입출력을 어떤 데이터로 하느냐인데요. 디지털 컴퓨터는 입출력을 디지털 데이터로 하는 거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입출력을 아날로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출력을 아날로그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게 아날로그 데이터냐면 전류나 전압 같은 애들은 아날로그죠. 보면 데이터가 막 이렇게 막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죠. 아날로그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입출력이 자유로운 거예요. 아날로그도 할 수 있고 디지털로 할 수도 있고 출력도 아날로그로 할 수도 있고 디지털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인데요. 일단 마이크로 컴퓨터는 PC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형 컴퓨터, 대형 컴퓨터 있는데요. 중형 컴퓨터는 중소기업, 학교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형 컴퓨터는 공공단체, 대기업. 좀 범위가 크죠. 근데 보시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중형 컴퓨터에 미니 컴퓨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옛날에는요. 미니 컴퓨터가 중형 컴퓨터를 나타냈어요. 지금은 틀려요. 지금은 손안의 PC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문이 미니 컴퓨터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형 컴퓨터인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전산개론, 그리고 옛날에는 미니 컴퓨터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의미를 찾아보면은 손 안에 있는 PC를 미니 컴퓨터라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가 있는데요. 슈퍼컴퓨터는 지금 보면은 초등 컴퓨터나 이런 얘기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기상 예측하는 컴퓨터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놈이 슈퍼컴퓨터냐가 중요해요. 보시면요.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몰라요. 슈퍼컴퓨터가 뭔지 정의가 있는데 뭐냐면 6월하고 11월에 두 번 측정을 해요. 탑 성능순으로 탑 500위에 드는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불러요. 전 세계. 6월에 한번 측정하고 11월에 한번 측정하고 다음 연도에 또 바꾸고 이렇게 바뀌어서 계속 순위가 바뀌어요. 이렇게. 탑 500. 이거를 성능순으로 봤을 때 얘를 슈퍼컴퓨터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슈퍼컴퓨터는 이제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에 따른 분류인데요. 지금 보면은 파이프라인 슈퍼컴퓨터하고 대규모 병렬 컴퓨터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좀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